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역할과 자세를 강의한 중앙보훈병원의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 중앙보훈병원에 입사하였고요. 2005년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보훈병원에 2015년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간호사이면서 코디 활동을 하였고 2018년에는 저희가 호스피스 자문형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저는 지금 호스피스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총괄 과장 김미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많이 없어지고 교육할 장소도 없고 교육도 없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인천성모병원의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전문기관의 담당 선생님들 또 이런 교육 시간을 참석해 주시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목표는 호스피스 보조활동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과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자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목차를 보면 호스피스 보조활동의 역할과 호스피스 보조활동의 직무, 호스피스 활동 인력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호스피스 보조활동의 인력의 역할과 자세를 들어가면 생각해 보시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눈을 뜨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하에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하는 것들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때 크게 가족 구성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라 하면 집에서 나의 엄마로서, 배우자로서, 할머니로서 아니면 형제들의 언니와 동생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 된다 하면 사회적 구성원이라고 하면 직장의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아니면 학교 단체에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으로서 속해 있는 곳에서 한 개인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나 직책 또한 책임으로서 타인들이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조직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게 어떤 것을 맡겨주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총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맡겨진 혹은 기대가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곳이 나는 어디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의 나는 어디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환자 그리고 의료진 사이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어려운 점, 힘든 점을 의료진에게 보고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자와 간호사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영양사, 요법치료사,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이런 모든 어우러진 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팀원으로서 볼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간단히 그림을 보시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라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라고 전문 팀원 필수 인력이 있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배우셨을 때 이제 들으셨던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완화의료 팀의 전문 필수 인력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성직자, 요법 프로그램,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은 넓은 범위의 호스피스인으로서 호스피스 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아니면 약사, 요법 프로그램 모든 대상자들의
역할과 환자들의 사이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이 이렇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생겼는지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입원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이제 실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말기 암 환자의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기 증상, 중환자에 대한 증상에 대한 간병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와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환자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 간병을 부담시켜서 개인 간병을 고용해서 개인 간병이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간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호스피스 이용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호스피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 수요자와 공급자들 간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서 호스피스 기관의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조활동 인력이라는 보조활동 인력이라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위한 간병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가 2015년부터 적용이 되고 우리는 그에 더불어 새로운 직종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호스피스 돌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셔야 되고요. 호스피스 교육 이수를 40시간 하고 그에 20시간의 실습을 포함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 시간을 40시간을 호스피스에 관련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과 무사히 교육을 마치시면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아니면 전담병동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질 높은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총체적 돌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운영 시작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철학과 말기 환자와 가족의 총체적 고통을 이해하고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익히며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에게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것을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운영의 개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서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가족의 간병을 부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 가족과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세 번째는 완화의료 팀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서 환자 가족과 공감적 관계를 형성한다를 보게 되면 여기서 공감적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이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생각과 그리고 환자의 감정과 그들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환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공감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공감적 관계는 내 감정이 환자의 감정이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나 가족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공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고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 보조활동인력 선생님들께서는 환자 가족과 공감적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는 게 첫 번째 역할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조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돌보는 돌봄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거죠. 이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특징은 지금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가족의 경제적이 굉장히 컸고 소진도 많이 되어 있고 우울감도 많고 또 하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가족 돌봄의 의무가 굉장히 강해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임종 과정에 이르게 되는 상황도 보아야 되고 사망 후에 남겨진 가족의 슬픔도 극복해야 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끊임없이 양가 감정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시기를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가시면 어떨까 하는 양가 감정을 수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사라지는 변화의 경험을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우리가 돌보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는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는 말기 환자의 통증과 증상 관리를 잘 조절해서 그런 문제들을 호소하지 않게 해주는 조절하는 요구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환자는 돌보는 것이 본인이 하다 보니 교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피로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요구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너도 좀 알아줘 하는 나의 이해를 받고자 하는 정서적인 요구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환자와 가족이 또 하나는 돌봄 가족들 간의 서로 간의 갈등에서 올 수 있는 중재도 요구하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의 요구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기 환자의 특징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라 하면 점점 질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 환자의 외모도 변하고 거동도 점점 떨어지고 일상생활도 점점 멀어지고 수시로 이 생각이 들었다 저 생각이 들었다 변화가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말기에는 밀려드는 죽음이라든가 불안에 대한 공포 혹시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못 일어나거나 그냥 돌아가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숨을 못 쉬다 이렇게 못 쉬다가 금방 가족들과 이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 그리고 말기 정도가 되면 신체적 고통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총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말기 환자들의 특징이고요.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보조 활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활동 중에 개인위생이 있겠죠. 개인위생에는 세안과 목욕, 샤워, 구강간호, 그 다음에 특히 틀니간호라든가 양치질 구강 특수간호라든가 도움이 있고요. 기저귀 교환이라든가 회음부 청결, 환의 갈아입히기 보조를 개인위생으로 보면 되겠고요. 식사 보조에는 식사를 보조하거나 수분 섭취, 물 떠다 드리게 하는 등의 보조 활동이 있고 운동에 있어서는 산책하기,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체위 변경 및 이동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의료진이나 간호사의 지시하에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본다 하면 침상 시트 교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원으로서의 활동입니다. 호스피스는 아까 처음에 그림에 보였듯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여러 팀원으로 이루어지고 그 팀원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돌봄 목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돌봄 목표에 맞게 우리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요구를 의료진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간호사와 우리 환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를 바로바로 저희들에게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환자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또한 변화의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상태 변화란 호흡이 곤란해진다거나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고 변화의 내용이라면 욕창이 생겼다거나 발진이 생겼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부종이 생겼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동 내 다른 팀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동 내에 아까 이야기한 여러 팀원 전문 조직원들과 함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나의 재능과 기부를 같이 하면서 협동을 하고 목표를 위한 팀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완화의료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한다입니다. 이것은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병동 내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손 씻기를 포함한 감염 관리잖아요. 손 씻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소홀히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중하게 여겨 하는 게 이 손 씻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손 씻기에 닦기 전과 그다음에 손 씻기 준비 사항이 손 씻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손 씻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환자를 보기 전에, 환자를 본 후에, 그리고 오염, 환자의 주변 물건을 만진 후와 환자 주변에 있는 각종 기구라든가 환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하셔야 되는 것과 손 씻기의 방법이 있잖아요. 손 씻기의 방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손바닥을 닦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깍지 닦아주시고 손등을 닦아주시고 네 번째는 손과 손가락을 부벼줍니다. 오른쪽, 왼쪽을 부벼주시고 다음에 엄지손가락과 반대편 엄지손가락도 부벼주시고 마지막으로 손톱 밑을 닦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진행 상태로 닦아주셔야 되고 물과 세제를 사용하거나 알코올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젤은 수시로 사용하셔서 환자를 보기 전 이쪽 환자를 보고 난 후 이쪽 환자를 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손 씻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을 포함한 안전관리가 있어서 사이드에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것과 이동 시에 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병동 행사와 이벤트를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무교육 이수 등 자기개발이 필요한 거고 소진 예방 관리 및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원래교육이나 재교육 및 훈련 교육이 필요하고 요 밑에 그림들은 저희가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소진 관리와 보수 교육이고요. 이 동영상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동영상 교육을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해놓은 거라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조활동 인력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항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철학과 말기 환자 가족 돌봄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 말기 환자 가족들이 수행했던 간병 역할을 지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직무입니다. 4가지로 크게 구별을 합니다.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과 간병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환자 개인의 도움이 가장 큰 겁니다. 피부 청결과 보습 유지, 세면, 두발 청결, 그 다음에 구강 청결, 목욕, 몸단장 도움, 그리고 침상 시트 및 환의 정돈이 환자의 개인 위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배변 도움이란 화장실 이용을 돕는 것도 있고 침상 배설 시에 도와주기, 또 소변 주머니 비우기 등등 배변 도움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섭생 도움이라 하면 식사와 간식을 차리고 정리해 준다거나 식사 중 옆에서 도와주거나 식사 중에 가까이 관찰을 해서 혹시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 물이 필요한가 등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 마시기를 도와주는 게 섭생 도움의 지원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동 도움으로는 체유 변경과 침대 활동 간의 이동 시 도움, 그 다음에 보행 시 도움과 검사실 도움의 검사실 동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동의 도움으로서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으로서는 입원 중 필요한 주변 정리라든가 환경위생, 생활편의 지원과 안전관리 원칙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정리로는 흔히 우리가 출근하면 하거나 퇴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병실 환경 정리 및 입퇴원 환자 침상 정리를 들 수가 있고요. 환경위생 도움에 있어서는 공용 냉장고의 개인 음식물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과
사용한 물품, 소변기라든가 대변기, 목욕침대 등을 다시 한번 소독해 주는 게 우리 환경위생에 도움이 되겠고요. 생활 편의 도움이라고 말을 하면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잔심부름을 해준다는 거죠. 물건도 꺼내드려야 되고 전화도 대신 받아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또 가족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는 등 생활 편의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환자를 돌보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변 위험한 물건은 당연하고요. 낙상 예방을 방지하는 사이드레일을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것과 손 씻기, 병원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 지원입니다. 정서 지원은 일반 병동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취약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경청해서 함께 있기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의 말벗이 되기도 하고 같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서 지원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직무입니다. 네 번째는 간병의 직무입니다. 간병의 직무는 환자를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변화와 요구를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환자와 가족의 불편과 증상 호소를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겠고요. 때로는 콜벨로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근접 관찰이란 환자의 신체 증상, 열이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어 있거나 아파 있다라든가 아니면 통증에 대한 호소 등의 증상과 환자의 변화 상태를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근접 관찰의 첫 번째이고요. 또한 장비의 작동 이상,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산소 발생기는 작동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액이 들어가는 기구도 있고 때로는 침상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발생 시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섭취 배설량 기록을 하거나 환자의 체중, 이거는 환자의 체중 측정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환자의 체중 측정을 하는 것도 근접 관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간병의 지원으로서는 간호활동의 도움으로써 경구 투약 시 복용에 대한 도움과 투약 여부 확인을 해서 이상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잘 못 드신다거나 투약 후에 토했거나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과 욕창 예방 활동에 있어서는 금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간격으로 체외 변경을 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90도 각도의 체외 변경이 아니더라도 체외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수면 위생이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증상 완화의 중재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얼음 주머니를 대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간호사가 행하는 주사나 아니면 관장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간호 활동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그 간병 지원에는 임종 돌봄과 팀 활동이 있습니다. 임종 돌봄으로는 임종실에서 환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임종 후에 침상 및 물품 정리를 포함한 임종실 환경 정리가 있고요. 임종 환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임종 돌봄의 우리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5번째 팀 활동으로는 관찰 및 활동사항 기록과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근무한 시간에 이 환자들의 관찰과 이 환자들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찰하는 사항을 제대로 인수인계해야 되는 게 팀 활동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사항을 의료진에게 보고도 하지만 우리 직종들, 우리 선생님들 간의 인수인계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직무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팀 활동입니다. 때로는 원래 강좌를 참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문가들의 교육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무교육에 참석을 하는 것도 팀 활동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우리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이 행하는 임종 돌봄 키트와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적어온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임종 키트라고 세트가 보이시죠? 그 임종 키트는 저희들이 임종 환자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키트 내에는 밑에 구성 물품을 넣어놨습니다. 반짝이로 쌓여 있는 것은 아로마 대시트예요. 그래서 아로마 시트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구니 안에는 일회용 장갑이 있고 소독 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말이 있습니다. 양말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턱이 늘어졌을 때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붕대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꽃을 2송이 놓았는데 하나를 놓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교대로 놓기 때문에 놓아놨습니다. 장미도 하나 있고 국화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이 생기면 임종간호 세트를 준비를 해서 임종간호를 돌보는 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임종 돌봄을 의사, 간호사, 임종하기 전에 다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임종 후에는 간호사 선생님과 우리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적어놨나 하면 임종 후 돌봄에는 첫 번째는 이제 임종 시간을 간호사 선생님이 확인을 합니다. 의사가 임종 시간을 말하면 간호사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임종 키트를 가져가서 물품을 준비한 후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보통 자세가 구부정한이 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있으면 상체를 좀 올려주고 다리에 베개를 빼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좀 지지를 시키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모든 기구를 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히거나 물티슈나 아니면 수건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얼굴을 닦아주거나 오염물이 묻은 곳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옷을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히기도 하고 대시트를 환자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환자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고 아래로 내려온 턱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상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탄력 붕대로 이용해서 머리를 잘 고정을 시켜주는 게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우리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트를 그 위에 덮어드리고 아까 꽃을 준비했던 것을 꽂아드리고 꽃 준비한 것을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를 덮어드리고 우리는 장갑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꽃을 놓아드리고 간단하게 기도 및 묵념을 하는 게 저희 임종 후 돌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중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데요.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 그래서 박희병 선생님이 의료진입니다. 선생님이 지은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어머니께서는 말기암이고 알츠하이머를 앓았던 환자의 그 가족이 이제 작성을 한 박희병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그 생활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하신 분이 환자의 보호자이지만 환자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또 환자를 관찰한 그 기록을 한 책으로서 엄마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여기 내용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인간의 최소 주체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말기암 환자와 알츠하이머, 그쵸? 인지저하증 환자에 대한 편견. 그래서 이 호스피스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윤리의식과 책임 등에 대한 이야기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어서 말투가 굉장히 간단하고 짧으면서도 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빠를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만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북로그 컴퍼니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암이라든가 호스피스라든가 웰 다이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1년의 기록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말기암 환자 보호자들 그리고 호스피스 정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를 위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것으로서 의료진이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설명을 하기 좋은 아주 좋은 정보 만화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보신다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세는 저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마음가짐과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으로 이 자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 이 마음의 가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의 마음에 잃지 않기는 여러 선생님들도 생각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겠다 했던 때는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인 열의와 무엇이든지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굉장히 열과 성은 다하지만 완벽하거나
아주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심으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성심성의껏 하는 마음이어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을 첫 번째로 두었고요.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함께하기. 이것은 호스피스 병동에 오면 환자든 보호자든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손을 내밀거나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선생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가짐으로서는 차분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고요. 성급한 조언보다는 잘 들어주는 것. 여기서 성급한 조언이란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은데 상주에 있는 의료진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다려줘서 말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요청하는 것에 그 답을 해줄 수 있게 잘 들어준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저 환자는 암 환자였는데 굉장히 안 아팠는데 이 환자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아니면 저 보호자는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하는 그런 각각 개별적으로 비교한다기보다는 그 환자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보아준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의 것들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지금에 있는 이 환자와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곳 바라보기입니다. 환자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옆에 환자, 우리가 보통 한 방에 3분 내지 4분을 보고 계시는데 한 분은 되게 아파하고 있고 한 분은 그냥 비교적 양호하고 또 한 분은 굉장히 밝은 상태라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3가지예요. 아픈 곳에 와서는 아픈 분의 마음을 어우릴 수 있는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과 또 아주 밝은 곳에 와서는 주변 사람 때문에 너무 밝게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밝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 같은 곳 바라기라고 보고요.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항상 내 생각은 뒤에 있어야 되고 환자가 중심으로 되어서 환자가 말하는 것,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일단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환자 중심으로 생각할 때 환자가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경우는 내 생각으로 묻지 않고 그의 눈빛에 아니면 표현의 행동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배려하는 마음과 무조건적 수용해 주시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환자와 보호자는 내 가족, 내 환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커서 네 분 중에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워 있는 상태이더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임종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다른 거동도 가능하다 한 가족과 환자를 하더라도 내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돌보아야 하는 게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무조건적 수용해 주는 자세는 환자의 말을 무조건적 비판,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자세로 향하는 게 무조건적 수용하는 자세로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이런 나타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단정한 복장과 용모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단정한 복장과 용모는 내게 신뢰도를 주기도 하고 내게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환자가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수기로 작성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방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묻기보다는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라고 환자의 마음에 있어서
불편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읽어보려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환자와 가족의 표정에 따라 공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자와 가족이 걱정하는 표정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성급해지거나 과격해지거나 격해질 때 차분하게 그들의 이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안도를 할 수 있게 좀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감의 표현이 필요하고 가능한 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자가 힘들고 다급해졌다고 해서 내 일상 환자들과 이야기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쉬고 환자의 상태와 말을 잘 들어준 후에 나의 이야기와 전달 사항을 하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한 박자 쉬고 말하기처럼 기다려주기도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러운 태도, 이것은 환자를 옷을 입혀드리거나 아니면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우리의 손길이 아가들을 대하듯 아주 부드러운 태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행동이고요.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 태도,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밝은 음성으로 함께하며 내가 시작을 한 것은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때는 우리 흔히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실 때 개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커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이 좀 떨어졌다거나 선망이 있어서 우리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그분들이 사생활 보호를 원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의식 없고 누워있고 힘들어할 때 과연 나를 돌보는 사람이 커튼을 활짝 열어둔 태로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커튼을 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밀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밀 유지란 물론 인수인계에서 가족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어려운 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밀 유지가 있어서는 병동을 떠나거나 그 환자를 떠나서는 모든 걸 다 입을 다물고 비밀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환자가 우리 보호자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나한테만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간호적인 것, 치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치료적인 차원이었을 때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생각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어야 되고요. 늘 진실을 담아서 말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는 게 보조활동 인력의 자세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활동 인력에 들어주는 자세를 적어보았습니다. 보통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 외에도 이 병동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병동은 회진 시간에 의사나 간호사, 환자만 있으면 회진이 끝나지만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특별히 환자 보호자, 그 다음에 보조활동 선생님들, 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때로는 자원봉사자, 때로는 영양사 모든 분들이 팀으로 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런 회진 시간에도 들어주는 자세는 환자의 가까이 몸을 내밀고 환자를 향해서 묻고 대답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회진 시간에서는 익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주는 자세,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환자를 향해서 앉아주시고 머리는 상대방 쪽으로 약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눈높이는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의 눈을 맞추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등을 두드려 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때로는 보호자를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그분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사랑과 위로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전달하게 하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곳에서 거기는 매일 울기만 하고 매일 슬픈 일만 생기고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라 해서 매일 돌아가시고 매일 우울하고 슬픈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이 비가 오고 해가 나타나고 눈이 오고 변화 사계절이 있듯이 호스피스 병동도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이 아닌 변화가 있고 또 매번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에서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지금이 호스피스 환자에서는 살아있음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 보호자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환자의 남은 시간, 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충만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그곳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팀원으로서 가족과 또 여러 직종들로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환자가 마지막으로 참된 쉼을 누리고 따뜻하고 평온한 암에서 인생의 의미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도 여러 가지 해보고 싶고 드려보고도 싶었는데 여기 해바라기 꽃과 이 맑음은 해바라기는 보통 호스피스에서는 나비와 해바라기를 많이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다림도 있고 밝음도 있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 드린 참고도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발자국이기를 기원하면서 그 씨앗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